한국 기술을 배우라고요? 도대체 제가 그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라는 거죠? 여기 한국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깎아내리던 스웨덴 여성 환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과 일본만이 진정한 동아시아의 중심이라 믿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죠. 그러나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녀의 모든 선입견은 박살났습니다.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 대한 칭찬을 멈추지 않는다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이 한국에서 무슨 충격을 받고 이렇게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걸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 에릭손이라고 합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스웨덴에서 환경심리학을 연구하며 도시 설계를 전공했어요. 오늘 해볼 얘기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8년 전쯤 한국이라는 나라와 처음 연이 닿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어요. 연구 자료도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 이야기에만 집중하더라고요. 한국은 그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8년 전 저는 스웨덴에서 도시 설계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 한 명이 한국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논문을 소개해줬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 그 논문을 읽었을 때도 크게 흥미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차라리 일본에 가서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일본은 이미 도시 설계와 관련해 유명한 사례들도 많았고 연구 자료도 훨씬 풍부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요? 동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그것도 연구 자료도 많지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곳이라니 왜 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요. 연구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분야와 맞아떨어지는 사례가 한국밖에 없었고 팀 내에서도 저에게 한국 출장을 추천했어요. 고민 끝에 그래, 직접 가서 확인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스웨덴에서 한국까지의 거리는 꽤 멀었지만 제게는 그 거리보다 낯설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과연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공항에 내렸을 때 처음 마주한 서울의 풍경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스웨덴의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에 익숙했는데 인천공항의 활기와 에너지는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곳에서 마중 나온 연구원이 활짝 웃으며 린다 박사님,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을 때 순간 긴장이 살짝 풀리기도 했습니다. 첫날 밤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저를 담당했던 연구원들이 환영회를 겸해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고 그날 어떤 음식을 마주하게 될지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연구원이 오늘은 김치찌개라는 한국 전통 음식을 드셔보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찌개? 대체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스프나 스튜 같은 음식이 익숙하긴 하지만 그날 본 김치찌개는 완전히 새로운 비주얼이었거든요. 펄펄 끓는 뚝배기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 때 우선 그 열기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증기가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며 강렬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건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이었어요. 매콤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복잡한 풍미가 느껴졌죠. 뚝배기 안에는 빨간 국물과 고기, 두부, 야채, 그리고 발효된 듯한 특유의 향을 풍기는 김치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겁이 났어요. 이거 정말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동료들이 이 뜨거운 음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였습니다. 뚝배기에서 막 끓어오르는 김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은 바로 숟가락을 집어들고 국물부터 떠서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뜨거운 걸 바로 드신다고요? 입 데이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브린다 박사님, 이렇게 뜨거울 때 먹는 게 김치찌개의 참맛이에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뜨거운 음식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스웨덴에서는 음식을 잠시 식힌 뒤 천천히 먹는 게 일반적이라서요. 하지만 연구원들의 환한 얼굴과 권유에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숟가락을 조심스레 떠서 국물을 한 입 맛봤는데 순간 혀가 얼얼할 정도로 뜨거웠어요. 첫 맛은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운맛과 뜨거움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제 입안은 완전히 새로운 감각에 휩싸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강렬함 속에서 깊은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매운맛 뒤에 감춰진 고소함과 감칠맛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그날 저는 단순히 음식을 맛본 게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엿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연구원이 한국 사람들은 뜨겁고 강렬한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즐기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할까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방식조차도 이 나라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뜨겁고 강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려는 모습 말이죠. 서울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저에게 작은 충격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며칠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버스와 지하철에서 느껴지는 생동감, 그리고 모든 일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이곳은 정말 스웨덴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일이 차분히 진행되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모든 게 시간과의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도 제게는 꽤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내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 곳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스웨덴에서 흔히 듣던 이야기는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한국은 그 어느 곳과도 다르게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나라라는 걸 금방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문화와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함이 느껴졌어요. 이곳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저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보며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맡은 첫 프로젝트는 한국의 도시 재생 사례를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도시 설계와 환경적 요소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연구하는 저에게는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개발 과정에서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독특한 사례들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의도와 노력이 담겨 있는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기대를 품고 있었죠. 첫 회의는 그 기대를 뛰어넘는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에 압도됐어요. 스웨덴에서는 회의라고 하면 조용한 방 안에서 각자의 노트북을 들고 차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발언권을 기다리며 자기 차례에만 의견을 말하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작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팀장이 그럼 오늘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의견 주시죠. 라고 말하자마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대화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놓고 누군가는 그걸 바로 반박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의 방식은 저에게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차분히 적응할 틈도 없이
이미 주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다렸죠. 이제 좀 조용해지면 내 차례가 오겠지 하고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제 차례가 오질 않더군요. 분위기를 보니 여기서는 누군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치를 보며 상황을 살피다가 팀장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린다 박사님, 의견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선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날 회의를 끝내고 나서 제 한국인 동료 중 한 명인 지민 씨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여기선 항상 이렇게 빨리 진행하나요? 그러자 지민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여기선 빨리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더 많은 걸 시도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스웨덴에서는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단 실행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열정은 단순히 회의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에 저희 팀이 도시 재생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이터 일부가 정확하지 않아 분석이 어렵게 된 거예요. 저는 상황을 천천히 검토하고 다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는데 동료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번에 대안을 제시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데이터를 새롭게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엔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고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한국인의 열정적인 태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때로는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내는 데에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을 제대로 느낀 건 그 다음 세미나에서였습니다. 강연 주제가 현대중공업의 창립과 한국조선업의 성공 비결이었는데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영국의 한 은행에 융자를 요청하러 갔던 일화가 나왔거든요. 당시 그는 조선소를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설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가 들고 간 자료라곤 한국 전통 거북선 그림 한 장이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건 정말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강연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단순히 거북선 그림만 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혁신적인 조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으며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을 초청해 팀을 꾸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했고 한국은 조선업 강국으로 자리 잡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인의 도전은 단순한 열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도시 재생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중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다시 실험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팀원들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분석 방식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 그 방법을 실현해냈습니다. 결국 그 방법은 성공적이었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한국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패를 계산에 넣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인의 방식이 단순히 빨리빨리가 아니라 강렬한 열정과 냉철한 준비가 어우러진 결과라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단시간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 이곳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히 공존하는 이 나라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그동안 정신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게만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서울이라는 도시를 좀 더 제대로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한국은 현대적인 도시이면서도 고유의 전통을 간직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직접 체감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에 대해 깊이 느끼게 된 건 연구소 동료들이 저를 한복 체험 행사에 초대했을 때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전통 의상은 축제나 특별한 날에만 입는 거라서 일상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동료들이 린다. 꼭 한번 입어보셔야 해요. 한복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라고 권하는 바람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사장에서 한복을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놀랐어요. 고운 색감과 정교한 디자인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저를 돕던 직원이 이 옷은 입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준답니다. 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는데 막상 입어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옷은 단순해 보였지만 걸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그 유연함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와,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복을 경험한 이후로 저는 한국의 다른 전통적인 요소들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통 건축물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서울의 한옥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로 가득 찬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적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옥의 구조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은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줬고 문을 열면 바로 마당이 연결되더라고요. 동료가 한국의 한옥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집이에요. 마루에 앉아 있으면 바람도 느끼고 햇빛도 즐길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줬는데 그 말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주택 설계가 대부분 실내 중심인데 한옥은 사람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마루에 앉아 잠시 바람을 느끼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여유를 느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옥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선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움과 조화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저를 매료시킨 건 한국의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음식을 접했을 때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력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밥상은 저에게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줬어요.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져 나왔을 때 처음엔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먹나 싶었죠. 그런데 각각의 반찬이 서로 다른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먹으면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동료가 린다.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매력이에요. 각각의 반찬이 독립적이지만 함께 먹을 때 더 풍부해지는 거죠. 라고 말했는데 그게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밥상은 한국인의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사회. 그 반찬 하나하나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작은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는 단순히 공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한옥 마을을 보는 것도 전통 찻집 옆에 현대적인 카페가 있는 것도
모두 그런 점을 보여주는 예였어요. 한복처럼 과거의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며 현대인들에게도 사랑받는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단순히 겉모습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속에서 한국인의 철학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을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풍요롭게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현대화 과정에서 많은 전통이 희미해졌는데 한국에서는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한옥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이구나. 그리고 그 점이 제가 이곳에 더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연구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제가 새로운 영감을 얻고 배우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제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빨리빨리 문화와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듯한 이 문화 속에서도 한국인들만의 강한 생존 본능과 독특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이 문화는 제게 하나의 미스터리였죠. 어디서나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는 태도는 스웨덴에서 온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화가 단순히 급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에 뿌리 깊이 박힌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실감한 건 서울의 도로에서였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스웨덴에서는 운전이 규칙적이고 평온한 편이지만 서울의 도로는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경적 소리가 울렸죠. 특히 신호등이 바뀌기 무섭게 차들이 움직이는 모습에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은 차도 자주 보였는데 그게 왜 붙어 있는지 알게 된 후에는 더 흥미로웠어요. 이 스티커가 초보 운전자들에게 배려를 요청하는 거라고요? 라고 물었을 때 동료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여긴 워낙 빨리 움직이는 곳이라 초보 운전자들이 조금 더 배려받으려고 붙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한국에서의 빨리빨리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겪으면서 모든 걸 잃었다가 다시 일어서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속도가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됐던 거죠. 한 연구 자료에서 읽었는데 한국 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천천히라는 말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모든 걸 복구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상황을 극복하려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겁니다. 한 번은 동료들과 등산을 갔을 때 그들의 빨리빨리가 얼마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등산이 자연을 느끼며 천천히 여유를 즐기는 활동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동료들은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빨리 걸었고 중간에 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힘들어서 잠시 쉬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들은 정상에 도착하면 쉬면 되죠. 라며 웃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풍경을 감상할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잠깐이었어요. 바로 하산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은 처음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나중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연구 프로젝트가 늦어질 뻔했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일정이 밀릴 위기에 처했는데 한국인 동료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굳이 오늘 밤에 끝내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내일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팀장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우린 정해진 일을 끝내야 직성이 풀려요. 그들의 태도는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완성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들의 열정이 담긴 행동이었어요. 이런 태도는 가끔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진 대담함과 추진력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동료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린다. 한국에선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빨리 움직여야 더 많은 걸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인의 급한 성격은 비단 일상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단 2년 반 만에 완성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릴 일이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속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급한 진행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었죠. 그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 사건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속도를 내야 했던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 이 급한 문화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런 빠른 문화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만난 젊은 연구원들은 결과만을 중시하기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줬어요. 예전 세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열정과 책임감은 그대로 간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빠른 발전을 이루는 나라를 넘어 점점 더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빠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과 열정,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철저한 계산과 준비였어요. 이제는 이 문화가 저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했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해줬습니다.